타인의 아름다움에서만 위안이 있다. 타인의 음악에서만, 타인의 시에서만, 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고독이 아편처럼 달콤하다 해도 타인들은 지옥이 아니다. 아담 자가예프스키의 시 타인의 아름다움에서만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여기에 내가 있었다 라는 시인의 말을 가지고 13년 만에 첫 시집 눈부신 꽝을 출간하신 김현숙 시인을 오늘 작가의 방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문장의 소리 청취자를 위해서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너무나 늦게 시집을 낸 김연숙입니다. 다른 분들은 시 쓰는 아무개입니다 그러는데 저는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너무나 가끔 시가 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김현숙 시인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1953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이화여대 국문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2002년 문학사상으로 등단을 하셨고 시집으로 눈부신 꽝이 최근에 나왔죠. 시집이 지난 11월에 나왔어요. 네. 벌써 개월수로 하면 한 반년 가까이 되나요? 아, 벌써 그러네요. 그 후로 어떻게 지내시고 있으신가요? 그냥 여전히 저는 방 속에서 게으른 삶을 보내고 있고요. 좀 특별한 점이라면 제가 페이스북을 하면서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그것도 역시 너무나도 게으르게 포스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의외로 너무나 많은 독자분들이 한 90여 분 이상 네. 제 시집에 대해서 사진도 올리고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참 굉장히 기뻤고 저의 생활은 여전히 방 속의 삶입니다. 지금 53년생이시니까 네. 사실 적지 않은 네. 연세이신데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발히 가지고 활용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페이스북을 안 하고 있는 네. 게으른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 하는 게 좋아요. 부럽기도 하고 네. 존경스럽기도 한데요. 그런 독자들을 이 온라인상에서 만날 때 어떤 기분이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그런 반응이 올 줄은 몰랐고 항상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냥 아웃사이더 같은 시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로서는 이제 기다리던 시집이 나오니까 의외에 전혀 이름도 알지 못하던 분들께서 시집을 사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래서 좋았다 저래서 좋았다 해주시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고마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분들이 북콘서트도 열어주시고 와, 네. 네, 그래서 그땐 참 좋았습니다. 네. 북콘서트까지 열어주는 독자들을 네. 만나는 일 네. 아주 설레고 네. 떨리는 일이었을 것 같은데 13년 만에 첫 시집이에요. 사실 네. 그 등단도 조금 늦으신 편이긴 조금이 하지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늦었죠. 등단도. 네, 그건 네. 조금 이따가 다시 네.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그 얘기는요. 네. 첫 시집이 13년 만에 나왔다는 건 그만큼 준비 기간도 길었다는 것일 테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첫 시집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과정이랄까 시집이 나오기까지 혹은 첫 시집을 받아보셨을 때 눈부신 꽝이 집 앞에 딱 당도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늦은 나이에 첫 시집 내서
그런 점에서 많이 이렇게 부각을 해주시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쑥스러운 일이고요. 제 자신이 굉장히 게으르다는 말밖에 더 이상 변명이 되지 않고 또 제가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임에 자주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일에서인지 시집 내는 게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결과가 참 고맙게 좋아서 그거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네. 시집이 그냥 늦었던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 한 편 읽을 시간이 또 있지만 시 한 편 읽어드리는 것으로 제 많은 말을 대신해도 되겠는죠? 아, 그럼요. 시인의 목소리로 시 한 편 듣는 게 어떻게 보면 시집에 대한 가장 큰 이 설레임이자 독후감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집을 내고 시집을 보통 시인들이 조금 자기 시집을 선물할 분들에게 네. 드리기 위해서 조금 가져오잖아요. 네. 가져왔을 때 시집이 딱 박스채 출판사에서부터 집에 왔을 때 그걸 열어보면서 좋기도 하면서 두렵기도 하면서 뭔가 이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이 김현숙 시인은 어떠셨는지요? 우선 그 새벽꿈이라는 시부터 한 편 읽어드릴게요. 집 앞 계단을 오르려는데 계단 끝에 혼자 앉아 고개 숙인 채 갈색 재색 노트에 낙서를 하고 있는 한 여자를 보았어. 쓰여있는 글자들을 보았지만 잊어버렸어. 다만 그녀가 제 인생을 묻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내 눈길이 가닿자 무한한 듯 웃으며 얼른 가슴 쪽으로 글자들을 가리는 그녀는 그러나 남의 운을 읽어주는 점쟁이.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내 시집 언제 나올 거냐고. 그것이 내게 무엇이 되겠느냐고. 굉장히 네. 시집을 오래 기다린 마음이 여기 네. 쓰여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한데 굉장히 짧은 시인데 의외로 또 이 시에 많이 공감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저는 이제 시집을 기다리면서 잠들 때마다 내가 써놓은 시들을 시집으로 묶어놓고 죽어야 될 텐데 이 생각을 네.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기다리던 어느 날 시집이 드디어 출간하게 됐다르니까 마치 어린애처럼 이런 생각이 덜컥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죽나? 이런 생각이 남이 보면 왜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러는데 그만큼 고대했던 네, 마음이 컸던 네. 거죠. 네. 그럼 나 이제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너무나 바보같이 할 정도로 요절 시인이라는 얘기를 듣기에는 네. 그 시기가 있잖아요. 30세 이전에 이 세상을 멀리해야 요절 시인이라고 네. 하니까 첫 시집 내시고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들 아마도 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끌어낼 것은 다 써내고 그리고 늙어야죠. 아직 늙을 나이가 아닌 것 그럼요. 같아요. 네. 그 등단 얘기하셨는데 네. 요즘에는 점점 등단하는 시기가 어려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 지점에서 고민도 되시고 아마 걱정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등단 시기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그 등단 그거를 관련한 에피소드 좀 말씀해 주세요. 등단하는 거는 이렇게 의외로 굉장히 어렵지 않고 딱 10편 써서 아니 이런 내가 아는 주소 이제 제가 네. 학교에 다니고 시를 열심히 썼던 1970년대에는 이제 그 제 등단지가 매체가 좋은 굉장히 문학사상이요? 예. 거기 한 군데 아니게 거기 주소를 어떻게 알아갖고 보냈는데 딱 10편을 쓰셨는데 네, 더 이상 없었어요. 그 10편을 네, 가지고 네, 등단을 네, 하신 거예요. 네. 근데 겁도 없었죠. 천재성을 인정받으신 거군요. 그래서 그때는 바보같이 등단이 이렇게 쉬운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후로 굉장히 고생이 많았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시들을 읽으면서 내가 옛날에 알았던 시들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시고 내가 쓸 수 있는 시는 무엇인가 그거를 굉장히 암중무색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 힘들었다고 생각해서 등단 후 13년이 제가 열심히 썼는데
그렇게 걸린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머리를 쓰면서 고민하면서 암중무색하는 기간이 길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 등단은 사실 좀 쉽게 네, 등단 이유가 정말 하셨는데. 어려웠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총량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네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똑같은 그 네. 어려움을. 네. 등단 이후에 얼마나 큰 고민을 하셨는지 짐작이 가는데 말씀만으로도 그렇다면 뭐 등단은 이제 시를 10편 써서 좀 쉽게 다른 분들에 비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최초로 내가 시를 써야겠다. 라고 네. 생각하셨던 계기랄까? 혹은 내가 시인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이 드셨던 어떤 삶의 지점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1953년에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지만 전후 시대이기 때문에 책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네, 그 시절엔 그랬죠. 네, 그래도 또 의외로 마해송, 강소천, 이원수, 이주홍, 네. 박하목 이런 동화 작가들을 많이 그 시대에 있었고요. 책이 많지 않은 만큼 한 권을 가지면 120번, 뭐 200번 읽어서 토시까지 다 외울 정도로 정말 예, 닳도록 읽으셨군요. 외우고 또 거의 외울 정도로 읽었는데도 다시 읽어도 그 읽는 맛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절로 이렇게 문법이라든가 이런 게 속으로 체득됐나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글은 좀 많이 썼는데 산문 쪽으로 많이 써오다가 대학 시절에 시를 쓰게 되고 또 학보사에서 주는 상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시를 써서 받게 되고 나는 시에 모든 걸 걸어야겠다. 이런 큰 마음을 가지고 곧바로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시를 못 쓰게 됐어요. 어떤 이유신지 여쭤볼게요. 예, 뭐 프랑스나 이런 데 비평 방법론을 배우면서 외국의 방법론을 가지고 한국의 유명한 시인들의 시를 대입해 봤을 때 구조가 너무나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전율할 정도로 너무 좋았지만 이론 공부에 훨씬 더 네네. 흥미를 느끼셨군요. 네. 그런데 이제 맹점은 뭐냐면 제가 제 시를 쓸 때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런 구조를 미리 계산해서 쓰게 되고 평론가적인 어떤 시선으로 이 창작에 임하려고 창작에는 하니까 좀 안 되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시가 막 꽁꽁 얼어붙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시를 읽더니 네 시를 읽으면 한 편의 완벽한 리포트를 읽는 것 같아. 이르게 되고 저도 시가 얼어붙고 이렇게 시를 점점 못 쓰게 됐고 또 시를 쓰면서 이렇게 글과 사람의 유리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시를 쓰면서 내가 쓴 글이 나를 기만하고 또 글이 나를 배신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글 쓰는 동네, 글 쓰는 사람들의 그 모임에는 아주 내가 이제 멀어져야겠다. 20대였기 네. 때문에 호기롭게 딱 네, 그래서 발길을 끌으셨군요. 네, 미련 없이 좀 멀어졌죠. 근데 평론가가 아니고 시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그냥 시 쓰는 게 그때 마침 참 좋았고 장 크리스토프 이런 책도 읽고 그럴 때 막 좋았기 때문에 간 거겠죠.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쓰셨는데 네. 결국은 다시 어쨌든 시로 돌아오셨네요. 그리고 제가 또 공부하던 70년대에는 이렇게 정지용이라든가 무슨 해금되지 않은 백석도 월복 이름 들어본 시인데, 적이 네. 없고 굉장히 좁았어요. 네, 그러니까 네. 조금, 한국문단 시단이라는 분위기가요. 좁고 그래서 시인의 이름도 뭐 X나 세모로 많이 표시되고 조금 실망한 것도 많았고 그랬어요. 네. 공부하시던 시절에 느끼셨던 어떤 감정들이 시를 김현숙 시인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2000년대에 시로 다시 오셨습니다. 시인으로 김현숙 시인이 되어서 2000년대를 살고 계신데 시집의 제목이 눈부신 꽝이에요. 네, 네. 당신은 꽝입니다라는 시의 네. 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그 여자 태어났을 때 온 식구 허탈해서 누워버렸죠. 꽝 뽑았다고 딸이었다고 해서 이런 에피소드로 인해서 이 시가 딸을 많이 낳은 집에서 또 딸이 나와서 생기는 어떤 그런 감정에 대해서 쓴 시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쭉 읽어봤는데
제목과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니까 눈부신 꽝이라는 게 굉장한 폭발음처럼 들리면서 이 여자의 탄생이 대단한 사건처럼 저한테 느껴졌거든요. 제목을 눈부신 꽝으로 붙이게 된 이유를 좀 여쭤봅니다. 저는 좀 고지식한 편이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좀 뭐 내 창문의 역사라든지 손톱과 불이 이런 거였는데 제목이요? 네네. 그 책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김민정 시인이 네. 그 소녀는 아니지만 소녀처럼을 네. 권했어요. 저도 그 시의 제목이 좋다고 조금 전에 얘기 드렸었는데. 리듬이 있고 제시 전체를 관통하는 리듬과도 통하고 또 내용도 그렇다. 근데 그 시가 사실은 이제 가까운 분을 약간 비꼰 시기 때문에 네, 도저히 제목으로는 제목 표기시로는 할 수가 양심상 할 없었군요. 수가 네. 없었고 그래도 또 너무 시집을 기다리는 입장이니까 그냥 다 맡기고 그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교정지를 딱 받아봤는데 제목은 소녀는 아니지만 소녀처럼 이렇게 써 있고 그 메모 몇 개 이렇게 있고 맨 끝에 제목 이해안하고 눈부신 꽝 계속 맴돌아요 하고 김민정 시인도 조금 이제 그게 대담하다고 생각했는지 눈웃음표를 보냈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확 트이는 것 같고 또 역설도 있고 사실 시나 시인 이런 사람들이 다 세상의 실속으로 볼 때는 꽝의 존재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꽝이네요. 네, 사실 꽝인데 그래도 바라는 게 있다면 한순간 빛날 수 있다는 거. 허상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모든 의미를 담고 있고 또 무상한 거 이렇게 인생 무상 그런 뜻도 있고 값이 없다는 무상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무상에 대한 찬사인 것도 같고 그래서 그냥 그걸로 하기로 하고 나니까 조금 떨리기도 하고 네. 감당 못할 제목 같기도 한데 그냥 속은 시원해요. 네, 어쨌든 그 독자의 입장에서 저도 눈부신 꽝이라는 제목이 제 눈을 꽝하게 때려주는 듯한 느낌, 환한 빛을 주는 느낌을 주면서 좋은 것 같아요. 김민정 시인이 탁월하게 선택해 준 것 같은데요. 근데 그분도 이안으로 이제 제시를 네. 그럼 소녀는 아니지만 소녀처럼이 안 된 이유는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도 있고 사실 저는 소녀 같다고 하시는데 제 자신으로서는 이게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별로 없고 그냥 무성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또 괜히 나이 든 사람이 소녀 취향으로 오해받을 거에 대한 좀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네, 어떤 염려를 하셨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 시를 보니까요. 아까 공부에 대한 말씀도 하셨어요. 프랑스 비평 이론에 대해서 심취한 적이 있으시다 하셨고 시를 보니까 공기의 방, 흙의 방, 촛불의 방, 물의 방, 그다음에 숨은 방 이렇게 해서 공기, 흙, 촛불, 물 이게 이제 바슐라르를 언뜻 떠올리게 되는 단어들이라서 그리고 또 방이라는 공간을 굉장히 이 시인께서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읽으면서 그게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사실 그 방 연작 시가 제가 가장 아끼는 시예요. 그리고 흙의 방이라는 시를 맨 처음에 썼는데 그 시를 쓰고 나서 그래 내가 이 시를 쓰기 위해서 태어났었지. 그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속 무의식의 어떤 것이 나오는 것 같이 후련한 아주 흙의 방이 너무너무 후련했어요. 이 시를 쓰기 위해서 난 태어났고 그걸 썼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공기의 방도 썼고 뭐 물의 방이라는 시는 이렇게 기억이 정화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라든가 그 어떤 터널처럼 여기 플랫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찰방찰방 유쾌하게 아이처럼 그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걸어가는 어떤 그 정화 과정을 거치는 그런 시인데 그런 뜻을 다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문학에 좀 거리가 먼 독자분들도 굉장히 시가 느낌이 좋고 유쾌하다고 그러셔서 아유 나는 그럼 됐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또 촛불의 방 불이 이제 이왕이면 사원소론을 좀 의식은 하긴 했는데 안 쓰여져서
에이, 그건 못 넣어도 할 수 없다 이랬는데 맨 마지막에 쓰여져서 쭉 써져서 그냥 그걸 네. 기분 좋게 넣었어요. 어쨌든 완전체로 네, 다행이에요. 상원소가 그러니까 그때가 나오게 됐네요, 결코 시집에. 늦은 때가 아니고 가장 적당한 때 저의 시집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네요. 촛불을 네. 기다렸던가 봐요. 이 네, 시집이. 네. 어쨌든 저희 독자들은 그 4가지의 이 원소들을 가지고 고민하셨던 네. 지점들을 시로 읽어볼 네. 수 있으니까 네, 아마 네. 재밌게 다른 이 독자들도 선생님의 시집을 읽게 될 것 같은데요. 또 읽다 보니까 이 시집 속에 등장하는 배경이랄까요? 공간적인 배경이 네. 이 지중해, 아랍 뭐 네. 이런 단어들도 많고 국경 뭐 이러면서 이곳이 아닌 어디 해외에 거주하셨던 네. 기간이 좀 있나 보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해외에 거주했던 경험 이런 네. 것들이 어떤 시집에 영향을 미친 지점이 있나요? 원래 저는 타고날 때부터 좀 제자리가 편안하지 못하게 느끼는 이방인의 그런 감정이 좀 유난히 강하긴 했는데요. 그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집트를 배울 때는 굉장히 더운 나라고 먼지의 나라고 나랑은 상관없는 나라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우연히 이제 주재원 가족으로 30대 아름다운 나이에 그 나라에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 가니까 제가 문맹자고요. 그렇죠. 간판도 못 읽고 맞아요. 심지어 화폐에 써 있는 글자도 못 읽어요. 거기 아라비아에서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그 앞에 가는 차 번호판을 보면서 그 숫자부터 보는 법을 배웠거든요. 네. 간단한 아랍말하고 그랬는데 거기가 그 관광지로서는 거의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인데 외국인이 거주하기엔 참 힘든 나라죠. 근데 제가 살던 마하디라는 곳은 외국인촌인데 영국 사람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면서 꽃나무도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집트에 꽃나무가 네네. 피어 있는 곳. 불꽃나무라고 빨간 거대한 꽃나무가 온 도시를 다 뒤덮고 싹 치면 와. 라일락들이 또 거기는 열대가 굉장히 나무가 크거든요. 온 도시를 뒤덮고 그 다음엔 또 굉장히 큰 유도와 분홍색 나무들이 다 덮고 이게 차례차례 꽃이 피고 지고 또 새로 피고 지고 이런 나라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던 이집트에 대한 이미지하고는 완전 다른 곳이 카이로 있겠네요. 시내는 좀 삭막하고 그런데 제가 살던 곳은 말하자면 이렇게 뭐 위성 도시 같이 네. 마하디라는 외국인 촌이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근데 참 답답하고 좀 우울증도 심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각인이 돼서 다시 뒤늦게 시를 썼을 때 하얀 돈문의 나라 그 시 기억하세요? 그 네. 시하고 뭐 새우를 먹는 네. 저녁 네. 또 뭐 오래된 저녁 네. 발효하는 밤 이런 네. 시 나일강가에 이제 답답하고 따분하니까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시간을 보내던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해야 했을 시간인데 그때는 행복하지 않았던 네. 그런 아이러니한 거를 좀 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부산에 내려가 있는데 네. 부산에서 살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약간 그런 비슷한 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도 연고가 없이 그냥 내려가서 네. 딱 그렇게만 있거든요. 네. 돌아봤을 때 그 기간이 굉장히 행복한 기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될 저한테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항상 그때 모르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게 문제죠. 네. 네. 일단은 이 시집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그 김현숙 시인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눈부신 꽝에 수록된 시 한 편 시인의 목소리로 들어보고 이야기를 계속할까 해요. 어떤 시를 읽어주시나요? 아까 말했듯이 이게 방에 관한 시도 많고 또 눈에 관한 그 시도 많은데 북콘서트 할 때 어떤 20대 굉장히 예쁘신 분이 나오셔서 이 시를 읽어주시고 또 많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 시 중에서는 좀 덜 우울하고 좀 따뜻한 시인 것 같아서 고트스킨을 네. 하기로 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고트스킨 사냥 가죽으로 만든 부츠를 신고 비 오는 겨울 도시를 걸어 다녔다. 나의 살은 너의 가죽을 덧입고 안전하였다. 카페에 들어가 창밖을 보며 오래 입은 가죽 코트 손끝으로 어루만진다.
남의 살갗을 만지는 일은 부드럽고 슬픈 일. 돌산 절벽에 단단한 뿔을 걸고 허공에서 잠들던 어린 짐승의 눈동자를 생각한다. 별들 가득 반짝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다 스르르 눈을 감고 스며들던 혼자만의 잠. 동굴도 바위 틈도 불안하였다. 둥글게 뒤로 뻗은 자신의 뿔밖에는 믿을 수 없어. 짧고 검은 털 덮인 너의 피부는 그렇게 절벽 끝에서 단단해 갔다. 덫이 사냥총이 그 잠을 포획했을까? 흑요석 눈동자를 붙잡았을까? 무두질과 염색을 거쳐 내게로 온 외롭던 잠들을 생각한다. 남의 살갗을 가죽을 만지는 일은 무섭고도 부드러운 일. 내 겨울은 너의 살갗을 덧입어 춥지 않았다. 잠시 안전하였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고트스킨과 관련된 시 어떻게 이 시가 촉발됐는지 좀 여쭤볼게요. 이 시는 좀 그래도 최근에 쓰여진 이 시집에 있는 시 중에서 최근에 쓰여진 시인데요. 요즘 이렇게 동물 보호 차원에서나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비건, 뭐 채식주의자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저는 그렇지는 못하지만 실은 지금도 어디에선가 먼 초원에서는 잡혀 먹히는 어린 초식 동물도 있고 네. 또 잡아먹고 또 먹어야 자신이 살 수 있는 맹수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도시에서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각자 도생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 시에 나오는 사냥도 절벽에 뿔을 걸고 고단한 잠을 청하죠. 마치 우리처럼. 그래서 그 잠을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 세계를 약간 우의적으로 네. 읽어내시는 네. 지점이 있네요, 이 시에. 네. 네. 그 고트스킨 네. 저희는 뭐 가방과 신발 뭐 이런 것들로만 네. 생각했던 일종의 소재를 예,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선으로 사물로. 절벽에 뿔을 걸고 잠드는 게 허공 속에서 잠드는 굉장히 외로운 자기 네. 진짜 각자 도생이거든요. 그거를 좀 썼는데 읽으시는 분들 마음에 가닿기를 바랄 뿐이죠. 네,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3년 만에 나온 시집 다음에 쓰여지는 시들은 어떤 시일지 궁금해요. 최근에 작품 많이 쓰시나요? 그게 참 너무 제 양심에 자주 쓰여지는 체질이 아니고 네. 제가 감지하지 못했던 순간에 툭 거의 완성된 시가 형태로 오는군요. 네, 선생님한테.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렇지만 몹시 괴롭지만 열심히 안테나를 좀 모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과작의 네. 스타일이신가 봐요. 과작이에요. 네. 네. 그러면 시가 오기까지 어떻게 기다리시나요? 보통 많은 시인들이 멍 때리는 시간, 네. 면벽의 시간을 많이 네. 갖는다 하잖아요. 네. 네, 뭐 그렇게 보내시는 건지 시를 저는 만나는 이렇게 어떤 지점을 궁금합니다. 표면적으로 제 생활을 가까이 보는 분이 혹시 있다면 거의 방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무슨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에는 누가 그걸 엿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이렇게 내면적이고 게으른 시간을 보내거든요. 근데 저는 혼자 생각하기를 이게 게으른 일상 같지만 사실은 무의식에서 어떤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물밑 작업이 언젠가 툭 시로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위로를 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게으른 생활에 대한 게으른 자의 변명 같기도 해요. 시인에게 게으름은 필수 근데 좀 적인 요소 너무 아닐까요? 심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들이 툭툭 튀어져 정말 나오는지도 감사합니다. 모르죠. 네. 더 게을러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첫 시집이 이렇게 오래 걸렸지만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있으시니까 두 번째 시집에 담길 시들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같은 건 혹시 있으신지요? 제가 굉장히 우울하게 거의 히키코모리 같이 많이 살아왔는데 조금 많이 변했어요. 네. 그 계기는 좀 나이를 어차피 말했으니까 그런데
김진여 시인도 얼마 전에 아기를 낳으셨지만 네. 저도 딸을 낳았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경탄하는 아기가 저렇게 새롭게 이렇게 보듯이 저도 따라서 이렇게 새롭게 보고 걔한테 항상 이벤트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싶은 손녀에게. 네, 그런 마음이 들고 갑자기 이렇게 더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 삶이 좋아졌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너무 답답하고 고지식하게 방이라는 어떤 세포, 셀 속에서의 지극히 개인적인 내면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좀 춤추듯이 자유롭게 밝게 활발하게 살아보고 싶거든요. 네. 그 시도 좀 그렇게 춤추듯이 더 자유롭게 너무 이렇게 제가 비평에 이렇게 몰두하게 되면서 시를 버렸듯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렇게 전지 가위를 버리고 자유롭게 춤추듯이 쓸 수 있는 그런 시 세계를 열어볼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에서 나오시는 건가요? 네, 방에서 나와서 이집트 그 꽃피는 네. 마하디에도 다시 한번 가보고 편지도 써보고 또 산문도 써보고 시를 많이 써보고 싶어요. 네. 아유, 말씀만으로도 벌써 생기가 눈빛에서 느껴집니다. 이러니까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혼자만 있을 때는 결코 그렇지 않은데. 네. 그러면 혼자 계실 때 주로 네. 어떤 소일을 주로 하세요? 시를 계속 쓰시는 건 아니실 테니까. 방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잡념은 울창하다라는 시가 있는데 그게 지금 제 생활인데 그 어떤 젤리 속을 내 몸으로 뚫고 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물 밑에 네. 수초를 헤치고 느리게 그 나아가는 것 같고 모든 행동이 뭔가 유영하는 듯한 느낌. 유영하는 것 같고 라르고처럼 상당히 무겁고 남에게 설명하기 너무 어렵지만 또 부끄러운 삶. 그러니까 모든 게 느리게 이어가는데 참 그래도 참 이상한 것은 그런 삶을 부끄러워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좀 전에 바뀌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을 이렇게 객관해서 보면 나 참 귀엽구나. 게으른 것도 귀엽구나. 이런 시선을 갖게 돼서 네. 참 그것도 새로운 일인 것 같아요. 엄마 시인, 아내 시인이라고 가족들은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인 엄마, 시인인 와이프. 가족들은 별로 어떻게 생각들 안 하는 것 반응하세요?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럼 첫 시집이 나왔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잘 모르죠. 이런 쓰는 사람들이 가깝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제가 이제 시집이 나오길 그렇게 기다렸고 네. 3개월을 보내면서 정말 기뻐서 너무 웃는 얼굴을 머리는 좀 산발하고 집에 있던 꼴인데 내 사진을 찍었어요. 내가 이렇게 기뻐해 본 적이 없어서. 아, 3구 교정지를 받아보시고 마치면서 기쁜 얼굴을 사진으로 남기셨다. 아, 그런 적이 별로 없으셨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시집은 아들이 밖에서 맨 처음 이제 사다 줬어요. 그래서 네. 현물을 받는데 2권을 사서 한 권은 그날 처음 만난 여자친구를 주고 처음 만난 네. 여자를 그리고 한 권은 저에게 갖다 줘서 현물은 받는데 며칠 후에 이제 시집 박스가 배달돼 왔는데 심경이 복잡하고 의외로 너무나 담담해서 그 박스를 그냥 현관 앞에 방치하고 바라보기만 했었어요. 참 저도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좀 이상한 감정이죠. 그러네요. 예. 그 가족들의 반응이 조금 싸늘했다 하셨는데 싸늘하진 않고 뭐 딸은 왜 안 읽어보니까 뭐 잘 썼겠지 뭐 엄마니까. 네. 그리고 아들은 다 읽어보고 또 북콘서트 할 때도 이렇게 뒤늦게 와서 뒤에 서 있더니 나중에 자랑스러웠다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네. 제 주머니 속에 거액의 돈을 우와. 그날 신앙송해 주신 분들한테 베풀라고 주고 갔고 아들이 기뻐했고 뭐 에이, 역시 앞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완전 다른 가족들의 후원이 있으셨는데요. 후원이라기에는 제가 그동안 시 쓴다고 하면서 살림도 많이 게을러졌고 더구나 기다리는 일을 하면서 아무 일도 못했기 때문에 시집이 나오고 지금 춘분이 오기 전에 어제가 춘분이었는데 부지런히 이제 책도 많이 버리고 네. 많은 살림을 덜어내고 집 분위기를 새 각오로 완전히 바꿨어요. 이제 다른 삶을 살려고요. 아, 정말 요즘 흔히 말하는 인생 후반전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그렇게 준비하시는가 살아보고 봐요. 싶은데 과연 체력이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네. 뭐 말씀만으로도 파이팅이 아, 감사합니다.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두 번째 네. 시집은 조금 더 짧은 기간 안에 네. 준비를 하셔서 저도 역시 읽어봤으면 네.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남기는 걸로 오늘 시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목소리가 굉장히 목이 아프고 상태가 안 좋은데 이렇게 만나게 되고 저를 불러주셔서 굉장히 고마운 시간이었고요. 사실 오늘이 저의 생일이었는데 와,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제까지 특별한 날이네요. 짧지 네. 않은 생일 중에서 가장 보람 있는 생일 선물을 이 방송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더라도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시 속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저도 기다립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음악을 좀 찾아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춘분이 지났어요. 춘분이 지나고 봄이 온 것 같아요. 춘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같고 추위와 더위가 같다고 하는데 네, 그 추위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더위와 같아졌는지 모르겠지만 한낮에 지금 걸어 다녀 보니까 네, 한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가 같은 느낌이 된 것 같아요. 아, 정말 놀랍습니다. 봄을 어떻게 만끽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얼마 전까지는 뭐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또 좀 감기에 걸려서 아파서 꽁꽁 싸매고 다니느라 봄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딱 나왔더니 이제, 길가에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그런 것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와, 봄이 왔다. 혼잣말 내뱉게 되더라고요. 이런 시간에 사실 제 노래, 봄봄이라는 노래를 찾아 들으셔야 하거든요. 봄봄이라는 노래는 더 한창 봄이기 전에, 꽃들 피고, 나무에 새싹들 돋아나고 하기 전에, 지금, 아직 앙상하지만 곧 터질 것 같은, 이런 딱 이때 들어야 하는 노래입니다. 봄봄. 봄봄 한번, 네, 지금 한번 틀어놓으시고, 방송 들으시면 어떨까. 아이고, 이렇게 또 홍보를 합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 이야기 나눠볼 단어는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다들 편의점, 요즘은 편의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편의점을 하루에 몇 번씩 이용을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쵸? 저희 동네는 조금 서울이지만 좀 한적한 동네인데 한적하지만 그 앞에 그래도 또 편의점이 어딜 가나 있기 때문에 저희 집 앞에도 어김없이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곳에 산지 지금 1년 반이 넘었죠. 1년 반 동안 그 편의점을 다니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편의점에서는 그렇게 많은 걸 사지 않고요. 왜냐하면 종목이나 생필품이나 식료품 같은 것들은 다른 시장이나 마트가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사는 건 좀 한정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주로 술? 이런 거? 그럴 때 가끔 이용하곤 하는데요. 1년 반 동안 다니면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수시로 바뀌었고, 하지만 항상 밤에는 같은 분이 계세요. 늦은 밤에는 중년에, 조금 무뚝뚝하고, 아주 엄격해 보이는 아저씨, 중년 신사분이 계신데, 손님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고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봐서는 그 편의점의 사장님이 아닐까 혼자 추측을 해 보게 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사실 말투는 좀 되게 좀 무서워요. 깐깐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식인 거죠. 이제 계산을 할 때
할인 카드 같은 거 이제 막 꺼내서 드리면 주류는 할인 종목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말투. 그래서 뭐 비가 오는 날은 바닥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런 말투. 사실 뭐 이게 무서운 내용의 말은 아니지만 말투와 표정이 워낙 딱딱하셔서 이분하고는 쉽게 좀 웃음을 나눌 수 없겠구나. 편의점에서 웃음을 나눌 일은 그렇게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좀 아저씨 마음을 왠지 내가 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풀어드리고 싶어서 그냥 인사를 아주 밝게 제가 가진 가장 밝은 미소를 함께 띄우면서 계산을 할 적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뭐 돌아오는 답은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얼마 전에 제가 또 늦은 밤에 귀가를 하면서 편의점에 들러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막걸리, 그놈의 막걸리 한 병과 빵 좀 먹어야겠어서요. 그 편의점에 가보면 왜 베이커리 코너 있잖아요. 베이커리 코너에서 무엇을 살까? 흰 도너츠 그리고 뭐 쿠키 뭐 이런 걸 두고 만지작 거리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뭘 사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 순간 이 분께서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어 오셨던 거죠. 도너츠보다는 패스츄리가 맛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죠. 선택을 못하고 있는 저에게 어떤 것이 더 맛있다 추천해준 아주 친절하고 상냥한 내용의 말이었는데 저는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아저씨께서 추천해주신 패스츄리 고르지 못하고 그냥 아무거나 집어가지고 빨리 계산을 하고 당황해서 서둘러 나왔던 날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요. 뭐가 그렇게 당황스러웠을까요? 뭐 저를 잡아먹는 것도 아니었고 단지 좋은 이야기 건네셨을 뿐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이분께서 이제 마음을 열어 오시는 건가? 1년 반 만에 나를 알고 계셨던 건가? 맨날 밤에, 가끔씩 밤에, 그것도 늦은 밤에, 막걸리, 새우깡, 뭐, 소주, 이런 것 사가는 여자라고 나를 기억하고 있으신 건가? 근데 이제 조금, 오래 보았으니 말을 나누어도 된다고 생각하신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사실 뭐, 당황스러운 이유는 그거죠. 제가 사는 종목이 워낙 좀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막걸리, 소주, 새우깡 이런 거. 그놈의 막걸리. 네. 그래서 그랬는지 좀 당황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이분과 앞으로는 또 어떤 국면이 펼쳐질 것인가. 나도 이제 그냥 마음을 확 열고 다가가야 할 것인가. 뭐 그런 고민들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 시장이나 뭐 동네 우리 예전 어릴 적에 꼭 동네 어귀 골목에 하나씩 있던 그런 슈퍼마켓 작은 구멍가게 슈퍼마켓 같은 곳이었다면 당황스럽지 않고 낯설지도 않았겠죠. 아마 평소에 더 인사를 많이 즐겁게 나누고 지냈겠죠. 뭐 그런 식이었겠죠. 오며 가며 인사 나누고 아이고 학생 어디 가 학생이 아니지 나는 이제 아이고 늙은 아가씨 뭐 지금 나가 하고 이제 뭐 밤에 들어올 적에 제가 슈퍼에 들러서 어김없이 또 막걸리 한 병을 고르면 아이고 무슨 막걸리를 그렇게 매일 먹냐고 술 좀 작작 먹으라고. 아마 그 주인 아저씨께서는 엄마같이 잔소리를 건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는 편의점이 아닌 이 슈퍼 구멍가게 같은 상황이라면 저도 뭐 슈퍼로 다른 곳으로 옮긴다거나 다시는 이 슈퍼를 가지 않는다거나 그 잔소리가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그러지 않고 아마 이 우리 슈퍼 사장님 아저씨를 설득했을 것 같아요.
아유, 사장님, 뭐, 제가 그렇게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막걸리 한 잔 하면 또,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정이 열리면서 좋은 밤을 보낼 수 있는데요. 제가 딱 한 병 사가잖아요. 뭐, 이러면서. 아유, 그리고 뭐, 아저씨도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막걸리 한 잔 하실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막걸리를 사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설득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친밀함, 그런 다정함 같은 것이 당연했겠죠. 근데 왜, 이런 편의점에선 그게 낯설고 오히려,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고 당황스러울까. 그런 생각들을 며칠 전에 심각하게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멜로디, 오늘의 멜로디는 엘라 피츠제럴드와 루이 암스트롱, 이 두 재즈의 거장이신 이 두 분. 하지만 정말 엘라 아줌마와 루이 아저씨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앨범 자켓에도 이 정말 이 포근하고 넉넉한 우리 그 엘라 아줌마 곁에 또 입을 아주 크게 입 찢어지듯이 활짝 웃고 계시는 루이 아저씨가 자켓 앨범에도 떡하게 있는 앨범 제목이 엘라 앤 세치모예요. 세치모. 엘라 앤 루이가 아니라 엘라 앤 세치모. 그래서 세치모가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커다란 가방이라는 뜻인데 가방만큼 크고 두터운 입 가졌다고 해서 루이 암스트롱 아저씨에게 붙여진 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앨범 제목 엘라 앤 세치모라는 이 앨범 2004년에 발매가 되었는데요. 2004년에 발매가 되었고 이 앨범 안에는 총 20곡이나 수록이 돼 있어요. 20곡 중에는 두 분이 아주 사이좋게 다정하게 듀엣으로 부른 듀엣곡들이 있고 또 각각의 솔로곡들 이렇게 함께 놓여 있는데 이 앨범은 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들었을 때 포근해, 달콤해, 따뜻해, 나른하다 하는 느낌 받으실 수 있는 정말 명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봄이 되면 햇살이 쫙 비치는 어떤 시간에 이 앨범을 틀어놓고 하염없이 듣는 거를 좋아하죠. 그만큼 부드럽고 달콤하고 따뜻한 앨범이에요. 왜 이 앨범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냐 하면 만약에 편의점에서 이 앨범이 흘러나온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나도 이 엘라 아줌마와 루이 아저씨처럼 내가 엘라 아줌마가 된 것처럼 그리고 그 편의점 사장님을 루이 아저씨라고 생각하고 조금 편안하고 다정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말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앨범의 첫 곡 잠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시작되는 음악인지. Louis, put down that horn. Don't you ever get tired. Well, deep down in my heart, baby, I don't. 네, 이 음악 지금 살짝 들어보신 것처럼 이렇게 시작해요. 엘라 아줌마가 먼저 노래로 시작하지 않고 말을 건네죠. 루이 아저씨에게. 루이, 악기 좀 그만 내려놔. 당신은 그렇게 지치지도 않냐? 악기 맨날 그렇게 열심히 지치지도 않냐? 이런 대사로 말을 걸면서 시작됩니다. 노래는. 우리 좀 걸을까? 이 노래 제목이 Would you like to take a walk? 예요. 우리 좀 같이 걸을래? 우리 좀 걸을까?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요? 비 올 것 같지 않아? 이런 이야기 아주 일상적이면서 아주 편안한 산책길에 서로 나누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노래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나도 아저씨한테 비가 올 것 같은 하늘이라면 아저씨한테 물건 다 사고 계산할 적에
아저씨, 네, 고맙습니다. 오늘 비가 올 것 같네요. 우산 뭐 챙겨 오셨어요? 뭐 이런 말 그냥 건네는 거예요. 봄이면, 와, 아저씨 오늘 길에 오시는데, 그 새싹들 돋아난 거 보셨냐고. 아유, 봄 즐겁게 잘 보내세요. 뭐 이런 말들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제가 이 음악을 좀 편의점에 이 음악들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어떨까 생각되네요. 이 음악들 한번 사장님도 들어보시고 한번 여기 카페에 음악 틀 수 있으면 이런 거 한번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네, 그렇습니다. 이런 편의점에서의 여러 가지 그 생각들 있잖아요. 전 얼마 전에 겪었지만 이런 느낌, 이런 에피소드, 이런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책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제가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읽어보았어요. 김혜란의 달려라 아비라는 소설집 2005년도에 발표된 소설집이에요. 이 소설집 가운데 나는 편의점에 간다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공감이 가고 고개 끄덕여지는 구절들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한 대목 한번 읽어드릴게요. 큐마트에 다니면서 내가 한 가장 큰 착각은 푸른 조끼의 청년과 사적인 말을 하지 않으므로 내 사생활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데 있었다. 내가 아는 한 큐마트는 어서오세요와 감사합니다의 세계였다. 그의 관심은 그가 파는 물건에, 나의 관심은 내가 사는 물건에 있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큐마트를 오래 다니다 보니 나는 뜻밖의 의도하지도 원하지도 않은 내 정보들이 매일매일 그가 들고 있는 바코드 검색기에 찍혀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컨대 그는 나의 식성을 안다. 대여섯 종류의 생수 중 내가 어떤 물을 가장 좋아하는지, 자주 사가는 요구르트가 딸기 맛인지 사과 맛인지, 흑미밥과 쌀밥 중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 등을 말이다. 원한다면 그는 내 방의 크기도 추측할 수 있다. 쓰레기 봉투를 매번 10리터를 사가는 나는 결코 큰 방에 살고 있을 리 없다. 그는 나의 가족관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새벽마다 와서 햇반을 사가는 여자, 필수품을 스스로 사는 어린 여자, 젓가락은 한 개만 가져가는 그 여자는 독신이리라. 그는 나의 고향을 안다. 편의점에 겨울옷을 정리한 택배를 붙이러 갔을 때 그는 수수료를 받으며 내 주소를 확인했다. 그는 나의 생리주기를 안다. 그는 정기적으로 생리대를 사가는 나를 본다. 그는 콘돔 값을 뒤집어 계산대에 올려놓는 나를 본다. 그는 나의 식생활에서 성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두 보고 있다. 왜냐하면 편의점이란 모든 걸 파는 곳이기 때문이다. 큐마트는 나의 가장 오랜 단골이 된 덕에 청년은 내게 단 한마디의 사적인 대화를 걸지 않고도 나에 대해 그 어떤 편의점보다 많은 걸 알게 되었다. 그는 나도 모르는 나의 습관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내 전공을 묻지 않는다. 나는 내 전공을 그에게 말하고 싶다. 나는 쓰레기 봉투나 사가는 여자와 구별될 것이다. 내가 그와 사랑을 하고 싶어졌다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내 사생활을 아는 그가 못마땅해졌을 뿐이다. 알면서도 침묵하는 그의 무심함이 뻔뻔스럽게 느껴졌을 뿐이다. 이 뒤에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뒤에 이 직원과의 관계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야기들 나와 있어요. 이 소설 한번 찾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란의 달려라 아비 안에 들어있는 소설이에요. 저는 이 소설을 다시 꺼내 읽으면서 든 생각은 편의점과 나와의 관계, 이 도시라는 곳에서 편의점 직원과 나의 관계, 이것이 꼭 편의점과 나의 관계뿐만은 아닐 거라는 쓸쓸함이 들더라고요. 편의점 직원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 이 도시 속에서는 비슷하지 않을까. 조금은 쓸쓸하고 조금은 서로
많은 것 나눌 일 없는 관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방송을 할 때는 혼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제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 대강의 이야기를 올리고 어떤 글들을 달아주시나 봤거든요. 거기서 보면 어떤 분께서는 편의점도 그 현대의 동네 슈퍼인데 왜 동네 슈퍼랑 다른 느낌일까요? 변화하는 시대에 제가 발을 못 맞추는 건지 하고 해주셨어요. 네, 발을 못 맞추는 인간이 여기 한 명 또 있습니다. 저도 발 잘 못 맞추겠고 네, 그냥 슈퍼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 앞에 슈퍼 있어가지고 좀 인사도 나누고 잔소리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좀 웃으면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곳이 그립습니다. 또 어떤 분께서는 편의점은 직원, 슈퍼는 주민이라는 느낌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네, 동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슈퍼에서는 제가 그렇지 않았겠죠. 당황한 일도 없고 당당하게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농담들, 따뜻한 말들 오고 갔을 텐데, 편의점은, 네, 편의점 왠지 어떤 공간, 어떤 회사의 직원 같은 느낌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물건을 파는 일을 하는 직원,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그냥 물건을 사는, 손님. 그런 느낌. 또 한 분은, 맞아요. 나도 집 앞에 편의점 있을 때 문득 나를 들킨 것 같다고 느낀 적 있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다들, 만약에 이렇게 조금 아는, 말을 걸어오신다면 그 편의점 직원분들이 아마 당황하겠죠. 특히 거기가 자주 가는 단골 편의점이라면. 내가 뭘 샀는지 이분은 다 기억하실 거 아니야. 세상에. 네. 그런 마음 들 것 같아요.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창피했던 거죠. 막걸리 같은 거나 사니까. 막걸리랑 소주나 사니까. 그놈의 막걸리. 네, 뭐 이런 아마 다 같은 편의점에 대한 다 같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두 번째 노래를 한 곡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두 번째 노래는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라는 아주 옛날 노래입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적에 아주 즐겨 듣고 사랑하던 노래입니다. 1989년에 발매된 노래니까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후반, 중학교 때? 초등학교? 네, 그때 들은 노래예요. 왜 이 노래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냐면 가사가요,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직설적으로 내가 옆에서 힘든 너 손을 잡아줄게. 우리 서로서로 위로하자. 서로서로 다가가자.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노래거든요. 가사가 이래요.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게요. 때론 내가 혼자뿐이라고 느낀 적이 있었죠. 생각하면 그 어느 순간에서도 하늘만은 같이 있죠. 아주 작고 약한 힘이라도 내겐 큰 힘 되지요. 내가 울 때 그대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너무 직설적이지만 저는 오히려 이 직설적인 간섭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이 너무 좋은 거죠. 응답하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응답하라 1988 이번에 한 그 드라마를 정말로 아껴보았습니다. 정말로 아껴보고 볼 때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막 울고 왜 따뜻하고 재밌는 드라마를 보면서 왜 울었느냐 하면 그리운 거예요. 너무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시절로 그 골목에 사는 그 이웃들 서로서로 5만 가지 참견을 하며 남의 집
옆집에 정환이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서로서로 알고 어느 집 빨래 반주에 구멍이 났는지 이런 것도 다 알 정도로 친밀하게 붙어 있고 서로 참견 다시 말하면 사랑을 나누면서 따뜻하게 나누는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너무 그립고 돌아가고 싶은데 그 이야기와 다르지 않은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내가 있으니 힘을 내라.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당신도 내 손을 좀 잡아줘. 이런 노래죠. 이 노래. 이 노래도 한번 오늘 틀어놓고 끝날 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편의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사실 그 뒤로 저는 아직 그 아저씨를 마주하지 못했어요. 아직 갈 일이 없어서 마주하지 못했는데 오늘쯤 다시 가게 되지 않을까? 오늘 또 막걸리 사러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좀 과감해지려고 합니다. 이제 봄도 왔고 좀 과감하게 아까 그 처음 소개시켜드린 엘라와 루이, 엘라 아줌마와 루이 아저씨 생각하면서 그 음악 생각하면서 나는 푸근한 엘라 아줌마야 하면서 루이 아저씨에게 말을 걸듯이 우리 그 편의점 딱딱한 우리 편의점 사장님께 한번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동네 구명가게에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아마 집 앞이나 회사 근처나 곳곳에 자주 애용하는 단골 편의점 있으실 거예요. 아마 친밀함 나누지 않고 물건만 사고 나오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처럼. 오늘은 한번 말 한번 걸어보는 거 어떨까요? 그냥 계산하고 고맙습니다. 이거 말고 그 뒤에 다른 거 조금 미친 척하고 아이고 봄 왔네요. 봄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이런 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오늘 편의점 가는 길, 그 길에도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4월입니다. 아니 4월 둘째 주입니다. 벌써라는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봄이 성큼 다가왔다는 건 그만큼 지나간 봄이 우리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2년 전 4월의 팽목항 기억하시죠?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도 그리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잊어도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는 말 전하면서 문장의 소리 문 닫겠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